자. 뭐 그래 뭐 까먹기 전에 뭐 지도는 대략 한번 보세요. 그냥 보면은 그냥 뭐 약간 좀 아무리 문학사라 하더라도 좀 너무 사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는 뭐 그래도 대략 뭐 파악하자라고 하는 뜻에서라도 뭐 지도도 살짝씩 이야기하긴 합니다. 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 이제 1724년 러시아의 그런 이제 지방 구분과 인구라고 써는 그렇게 옆에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이제 1724년 이때가 이제 표트르 대제가 죽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괜히 그냥 뭐 이제 특정 시점을 이렇게 그냥 콕 집어서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18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페테르부르크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얼마나 뭐 러시아 사회가 이제 좀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가지고서는 뭐 그렇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역시 그냥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제 고 1724년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꺼내놓은 것은 이제 표트르 대제에 의해서 이제 러시아 전역의 지역 구분, 뭐 행정 체제 개편이 또 이제 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뭐 살짝 그렇게 그냥 느낌 알자라고 하는 뭐 그런 거지요. 뭐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오른쪽 구석에 보면은 이제 설명 나와 있는 것에 이렇게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다 사선 쳐져 있는 거 있지요. 모스크바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봤을 때 그냥 마치 그냥 요즘에 인구 밀도 비슷한 개념으로서 이렇게 양쪽으로 다 같이 이제 사선이 되어 있는 게 메르스다라고 하는 게 러시아의 그 전통적인 도량형 단위에서 이제 그 거리를 나타낼 때 측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67km 해서는 거의 뭐 사실상 이제 뭐 1km 하고서는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쨌든 1제곱킬로미터당 20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인구 밀도가 그러니까 1제곱킬로당 20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곳 해가지고서는 본 게 뭐 모스크바 그다음에 그 모스크바 밑에 툴라라고 하는 곳 툴라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톨스토이의 영지 야스나야 팔리아나라고 하는 곳이 나오지요. 그래서 뭐 이제 모스크바 거의 정남쪽으로 별로 안 떨어져 있어요. 뭐 기차 타더라도 뭐 러시아 그렇게 빠르지 않은 기차를 하더라도 한 3시간 정도 하면 갑니다.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툴라 랴잔이라고 하는 곳 정도까지 해가지고서는 뭐 랴잔 키예프 루스 시대 때부터 뭐 전통적인 도시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그 정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는 모스크바 남쪽으로 한 뭐 100km, 150km 정도 요 정도까지가 한 뭐 이렇게 가장 이제 인구가 밀집한 전통적으로 이제 그냥 러시아에서 그냥 이제 많은 사람 뭐 이제 농민들 뭐 등등등 살던 곳이었고 나머지는 사실상 1제곱킬로미터당 20명의 인구 밀도도 채 되지 않은 정도. 나머지는 아무렇게 표시된 곳은 없잖아요. 그 옆에 키예프라고 적혀 있는 곳 보입니까? 해서는 툴라 바로 옆에 아리올이라고 적혀 있는 곳 보이나요? 영어식 표기에서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데 러시아어로서는 아리올이라고서는 말하지요. 뭐 보통 명사로서 독수리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명으로서 도시 뭐 작은 도시 이름 말하기도 합니다. 아리올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리코프라고 하는 곳 찾아서 보이나요? KHAR 역시 KHOV에서는 하리코프라고 이야기되는 곳이지요. 거기가 이제 그 하리코프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부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래서는 이제 아리올이라는 이제 뭐 러시아 요쪽 서부 쪽, 서남 쪽, 모스크바 서남 쪽에서 이제 뭐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동남쪽에 해당하는 요쪽 이제 남쪽 지방, 뭐 전통적인 그런 이제 평원지대, 뭐 그 지역에 뭐 이제 뭐 농사 짓기 하느라고 뭐 사람들 많았었죠. 뭐 그 정도가 이제 1제곱킬로미터당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그냥 이제 뭐 인구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흰색으로 표시된 것은 1제곱킬로미터당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뭐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역시 모스크바 시대 때 인구가 빠듯하게 밀집된 곳은 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영향 등도 있지만 전통적인 이제 뭐 센터 지역이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뭐 희박했었다라고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페테르부르크 중심으로 넓게 그냥 상페테르부르크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 중심으로 모스크바주, 그 다음 그 옆에 스몰렌스크주. 모스크바 이제 오른쪽 편에 스몰렌스크주, 그 다음에 스몰렌스크 밑에는 키예프주, 뭐 그런 식으로 해서는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서는 몇몇 주 단위들을 그렇게 나눠 놓고 있네요.
그다음에 그 옆에서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거의 이제 동쪽으로는 카잔이라고서는 넓게 펼쳐져 있는 거 보입니까? 카잔, K-A-Z-A-N 해서는 이제 뭐 그 타타르스탄의 수도 카잔 중심으로 해서는 그렇게 카잔 위로는 시베리아 해가지고선 펼쳐져 있지요. 이제 뭐 이반 그루즈는 이반 4세 때부터 우랄 산맥 넘어가면서는 개척되기 시작한 시베리아, 뭐 그 당시에는 그냥 거기를 벌써 시베리아 해가지고선 그렇게 하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그 시베리아에서 위쪽으로는 아르한겔 해가지고서는 오늘날의 이제 마란겔스크라고 하는 뭐 거기 됩니다. 그 아르한겔스크라고 하는 지명이 뭐 영어 표기 딱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눈에는 오히려 그냥 더 들어오지만 안겔 해서는 말 그대로 대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뭐 그런 뜻입니다. 아르한겔스크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대천사의 도시. 이제 뭐 그렇게 나온 말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뭐 아조프라고 하는 곳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우크라이나 남쪽, 그 다음에 거기 볼가강 흘러가는 쪽으로 카자크라고서는 넓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카자크라고서는 참 이제 우크라이나 남쪽, 그 다음에 이쪽 러시아 볼가강 흘러가는데 카자크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이쪽 남쪽 초원지대, 스텝지대에는 카자크인들이 일종의 자신들이 그냥 저 제국에서부터 떨어진 주변부를 지키듯 뭐 그쪽에서 그렇게 뭐 이제 중앙으로부터 자치권 부여받아 가지고서는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오는 지도 두 장은 이제 러시아가 서쪽으로서 이제 이쪽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얼만큼 팽창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뭐 그 이야기입니다. 해가지고서는 새카맣게 칠해진 부분이 1762년에서 1796년 예카테리나 2세, 예카테리나 여제라고 하는 이제 그때의 뭐 치색입니다. 그때 서방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서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확 팽창해 나갔는데 그 팽창해 나가서는 러시아 제국이 자신들의 영토로 삼은 곳이 새카맣게 표시되어 있어요. 새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출발점은 17세기 때 모스크바에 병합된 키예프. 그때는 모스크바 17세기에는 모스크바가 이제 팽창하면서는 키예프가 자신들이 진출할 수 있었던 서쪽 끝이었는데 이제 18세기 한 100년쯤 지나서 예카테리나 여제는 키예프를 출발점으로 그것보다도 더 서쪽으로 팽창해 가지고서는 뭐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삼았던 곳들이 이렇게 그냥 뭐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거기 하나 밑에 쭉 보면은 크리미아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크리미아는 오늘날 크림반도 있죠. 그 오늘날의 크림반도가 예카테리나 여제 때 1783년 완전하게 이제 러시아 영토,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서 그렇게 그냥 복속되었어요. 뭐 그때부터 뭐 오늘날 뭐 이러저러하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 크림 지역을 둘러싸고 뭐 어쨌건 러시아는 자신들의 주장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뿌리를 둔 이제 우리 러시아가 크림을 이제 뭐 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복속시켰으며 또한 그때부터 크림은 이제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 한마디로 그냥 이제 뭐 이제 러시아 제국 그리고 러시아 제국을 뒤를 잇는 소비에트의 영토였다. 뭐 이걸 이제 늘 주장하는 게 뭐 이제 이런 근거에서부터 시작하는 뭐 그런 겁니다. 보는 김에 뒤로 돌려가지고서는 그냥 다 보고 넘어갈게요. 해가지고서는 뒤에 넘어가면은 1772년부터 해가지고서는 1795년까지 러시아에 의한 폴란드 합병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래서는 이제 키예프 루시 시대 때, 그 다음에 키예프 루시 시대 지나고 나서 이제 몽고 타타르의 점령을 물리치고 모스크바 중심으로 팽창되어 나갈 때, 이제 모스크바 중심 팽창되어 나가던 15세기, 16세기 그때 유럽 대륙의 한 중앙에서는 폴란드가 또 나름 이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긴 하나 이제 18세기 말쯤에 이르러서는 이제 폴란드 주변에서 성장해오던 다른 더 강한 제국주의 세력, 동쪽에는 러시아, 그 다음에 서쪽에는 프러시아라고 하는 곳, 남쪽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이쪽에서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이제 주변의 다른 더 강한 곳들이 세력을 키워나가면서는 결국 가운데 끼어있던 폴란드가 이 세 세력에 의해서 국토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그냥 뜯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는 폴란드 동쪽하고 가까운 러시아가 점령해버리고 폴란드 서쪽과 가까운 프러시아가 가져가버리고 폴란드 남쪽과 가까웠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5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3번에 걸쳐 처음에 그냥 한 번 이제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고, 두 번째 좀 더 들어오고, 세 번째는 완전히 그냥 들어와 가지고서는 마치 그냥 정말 그냥 동그란 케이크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서 3분의 1 여기 가져가 버리고 각자 자기 가까운 거 그냥 챙겨 버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진짜 폴란드라는 나라는 완전히 그냥 지도상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게 무려 1900년대까지 20세기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서 사실상 폴란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독립을 잃어버린 채 나라가 3등분이 되어 가지고서 만약 그냥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래도 뭔가 좀 독립운동처럼 이렇게 할 수는 있을 여지는 있을 텐데, 나라가 셋으로 쪼개지고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서는 서로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서는 일단은 나라를 통일하는 게 급선무고, 통일이 되어야만 자신들에게 가장 강하게 지배하던 지배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텐데 그러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는 폴란드는 20세기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직전 정도까지 폴란드는 러시아 가까운 쪽은 여전히 러시아의 지배하에,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이제 20세기 초까지 폴란드는 여전히 제국주의 세력들인 러시아 제국,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뒤를 잇는 독일 제국,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뭐 이제 그 주변 제국주의 세력들에게 뭐 자신들 역시 제국주의 세력을 지향했었고, 그렇게 한때는 자신들 또한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였으나 결국 뭐 균형 밀려가지고서는 다른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는 뭐 그런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러시아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매우 좋지가 않지요. 뭐 드러내놓고 막 그냥 그러진 않지만은 어쨌건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프로이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오스트리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유독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공인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단계별로 얼만큼씩 팽창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뭐 이제 참고처럼 이제 마지막 지도는 보면서 점점 이른바 이제 러시아 또한 비츠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제 나름의 절대주의 그런 이제 정치 체제를 갖추어 가는 그 와중에 있어서 영토적인 팽창, 확장까지도 함께 따라올 정도로 대내적으로도 확실하게 뭐 좋은 말로 체제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력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뭐 세를 불려나가고 팽창하고 확장하면서 명실상부한 뭐 제국주의적인 세력을 러시아 또한 갖추어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러시아의 팽창, 러시아의 확장 정점은 18세기 말의 예카테리나 여제 때였어요. 이제 18세기는 그렇게 둘로 뭐 사실상 뭐 세 등분 나뉜다고 할 수 있어요. 1698년 이제 즉위해 가지고서는 1703년 비츠르부르크 건설하라 명령 내리고 1712년 비츠르부르크로 이주해 와서 1724년까지 즉위했었던 표트르 1세 시기. 그 다음에 1762년부터 1796년까지 지배했었던 예카테리나 여제라고 하는 요 두 번째 시기, 62년, 24년까지. 그 다음에 요 중간은 되게 혼란기였어요. 뭐 그냥 좀 심지어는 모스크바로 다시 수도 그냥 되돌리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고, 이때 그냥 뭐 수많은 황제, 그다음에 또 뭐 표트르 대제의 딸 뭐 하면서는 그냥 이렇게 막 왕조가 좀 불안하게 교체되어 나갔으나 어찌어찌 유지는 되고 있었고, 예카테리나 여제가 뭐 사실은 자기 남편 표트르 3세가 즉위했으나 이제 독일 태생의 러시아 피는 뭐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섞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주 그냥 야심찬 여자로서 그냥 야사에 따르면 남편이 부실해 보이니까 남편 죽이고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제국을 통치했다라고 하지요. 뭐 그렇게도까지도 이야기될 정도입니다.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라고 하는 세력을 내부적으로는 뭐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기를 강하게 요구했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보았을 때는 안정시키고 외부적으로는 팽창시켜서 제국으로서 러시아의 틀을 확실하게 잡고, 러시아가 이제 뭐
19세기 어느 정도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틀을 아주 순조롭게 닦아낸 사람이 다름 아닌 예카테리나 2세, 예카테리나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62년부터 96년까지 거의 그냥 18세기 그냥 62년, 60년이라고 퉁 치면은 거의 뭐 마지막 40년. 그 다음에 첫 사반세기, 첫 쿼터 25년. 그렇게 18세기 처음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18세기의 출구 뭐 후반기에 제국을 이제 확실하게 튼튼하게 다진 시기, 중간엔 약간 뭐 혼란스러웠으나 어쨌건 혼란이 종식되면서 뭐 그렇게 이제 안정을 찾아갔던 시기, 뭐 그렇게 18세기는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시기, 가운데 약간 어수선했던 때, 그 다음에 후반에 예카테리나 여제가 점점 다져갔던 시기,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몇몇 작품들, 로모노소프의 송시는 여기쯤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미성년은 1764년 여기쯤 있을 테고, 마지막 1790년에 라지슈에프라는 사람의 피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여행은 17세기 말엽즈음에 등장할 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대략 지도랑은 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가만 프린트 먼저 17세기 이제 발표 인구권 잘 해줬고, 그 다음에 17세기 두 개가 있었지요. 앞부분, 뒷부분 크게 그냥 둘로 나누어 가지고서는 프린트를 두 개를 따로따로 드렸어요. 첫 번째가 규범 형성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 그게 18세기에 대해서는 먼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세기 말엽의 문학과 사회의 흐름 했으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요거는 나중 부분이겠구나라고서는 이제 뭐 조금 이해될 수 있어 보걸 겁니다. 일단 오늘은 규범 형성이라고 하는 거 프린트 내용 간략하게나마 얼른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재 책 잠깐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에 대해서 뭐 어떠했었는지 감상 약간 들어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18세기 문학을 통한 18세기 러시아 문학 학습을 통한 문학 규범 형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프린트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볼까요? 첫 번째 프린트에서 뭐 큰 일, 신고전주의 네오클래시즘이라고 하는 신고전주의에 대해서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없어요? 어떤 게? 앞에 게? 앞에 거 없음? 저기 해상본 프린트 다 있어요? 있어요? 그래. 자, 그래. 볼게요. 이제 신고전주의는 다 했고, 두 번째 프린트 넘겨가지고서는 2번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작시법 개혁과 송시라고 하는 이제 큰 2번, 큰 3번, 이제 큰 2번 이제 오늘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저는 뭐 몇 번 이야기가 계속 약간 중첩이 되기도 하지만은 뭐 그만큼 조금 의미가 있으니까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18세기의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 18세기는 뭐 어쨌건 뭐 고전주의적인 그러한 이제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또한 그렇게 고전주의적인 흐름이다라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문학에서의 주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나 규범에 입각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되었어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규범에 입각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뚜렷한 원칙 하에서 움직이던 글쓰기, 시, 드라마라고 하는 이거 그냥 뭐 대충 네 쓰고 싶은 대로 그냥 네 자연스러운 뭐 감상을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그냥 어느 정도 쓴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산문 작품처럼 분명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며 그 일정한 규칙대로 써야만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은 맞춘 거다. 그렇게 형식을 맞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그 형식에 맞추어서 일단은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고, 형식에 맞추어서 쓰는 글, 그게 시, 그게 드라마로서 이제 시와 드라마가 18세기 고전주의 시대 때의 문학 양식이자 그게 지배적인 일종의 글쓰기 뭐 형식이었어요.
그래서는 그 이제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어로서는 뭐 시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쓰는 게 러시아어로 시 쓰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린 사람이 러시아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뭐 전 유럽 차원에서 18세기의 정말 말 그대로 종합적 지식인이라고 러시아 사회에서 언급되는 누구 하나 뭐 의의 없이 미하일 바실리에비치 로모노소프라고 하는 사람. 로모노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냥 시는 이렇게 씁시다라고 하는 시 짓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내려오던 뭐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는 거의 그냥 표준처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오늘날까지 러시아에서는 시 씁니다. 그렇습니다. 볼게요. 러시아 백과사전적인 지식인 러시아 아리스토텔레스 서구식 러시아 학문의 시작, 러시아 문학의 규칙 제정자 미하일 바실리에비치 로모노소프. 뭐 이야기했었지요. 모스크바 국립대학 MGU라고 하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이 다름 아닌 이 로모노소프를 기리는 로모노소프 기념 모스크바 국립대학 이메니 로모노소프가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그냥 뭐 러시아 어학, 러시아 문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일반 수사학, 철학, 뭐 인문과학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연과학 쪽으로도 훌쩍 넘어가가지고서는 물리학, 화학, 천문학, 심지어는 조금 실용적이다 싶은 분야로까지 넘어가서는 야금술, 쇠를 만들어내는 방법, 오늘날의 금속공학의 뭐 토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천문학, 심지어는 어류학, 광산학, 지질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로모노소프라고 하는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으며 자신이 실제로 알지 못했던 분야가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없었다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두루두루 섭렵한 말 그대로 정말 백과사전적인 지식인이었어요. 뭐 18세기 서유럽의 뭐 백과전서파 그렇게 말하듯이 그냥 아주 그냥 인간의 이성의 힘에 대한 믿음이 그냥 가장 극도로 이제 뭐 팽배했었던 18세기 서유럽 뭐 프랑스의 뭐 디디에나 볼테로 등과 같은 이른바 백과전서파의 러시아적인 현은 로모노소프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던 인물이었습니다. 로모노소프의 뭐 앞부분 이야기 조금 했었지요. 아마도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냥 저기 란겔스크라고 하는 저기 그 백해에 있는 뭐 북쪽에 그냥 아주 그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서는 모스크바 와가지고서는 공부해가지고서는 뭐 국비장학생 뽑히되시는 독일 갔다 왔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 했었지요. 그래 뭐 그렇게 다녀오면서 러시아가 아닌 서구 낯선 세계에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봐선 러시아보다 분명 한 발 앞섰던 다른 문명을 접하고서는 이제 러시아로 다시 돌아와서는 러시아에서는 뭐 학문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심지어는 페테르부르크의 학술원 아카데미아 나우크라고 하는 학술원 창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모스크바에서의 모스크바 국립종합대학이라고 하는 대학 설립에도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했으나 말년에는 뭐 좀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밀려나서는 뭐 알코올에 절어 살다시피 하면서 그냥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등등등. 제일 밑에 마지막 볼까요? 이 페이지 끄트머리쯤 독일에서 5년 동안 마르부르크, 프라이부르크 등에서 뭐 등등등 여러 학문을 배우고 등등등 하면서 당시 러시아에서 트레디아코프스키가 발표했었던 작시법 이론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러시아 작시법 규칙에 관한 서한이라고 하는 뭐 편지 형식으로 그냥 해가지고서는 뭐 얼마 전 내가 뭐 저기 러시아에서 러시아 시는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뭐 이제 이론을 정리한 글이 발표되었는데 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나 또한 이것을 밝혀보려 한다.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서두 달면서 이거는 여기가 문제고 저건 저기가 문제고 이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나을 테고 러시아어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러시아어의 원래 그냥 뭐 특성에 부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는 발표되었었던 그 앞의 트레디아콥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뭐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신이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자신의 반박문을 발표한 게 지금 보이는 러시아 작시법 규칙에 관한 서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것만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주장한 그 안에 대해서 실제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는 시도 자기가 몇 편 썼어요. 시도 자기가 몇 편 실제로 써가지고서는 이론만 주장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요 일에 따르면은 실제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 보라 하는 example 예시처럼 붙여가지고서는 함께 그냥 출판 하시오. 뭐 이름은 서한 편지, 뭐 letter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해가지고서는 이제 러시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사람도 보면서는 상당히 타당하네. 역시 그럴듯하네. 뭐 이 부분은 충분히 이 말이 맞겠구나. 아 그렇네. 라고서는 그냥 아주 폭넓게 인정받으면서 별다른 더 이상의 이견 없이 로모노소프의 작시법, 시를 짓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시 쓰는 데 있어서의 표준 스탠더드처럼 그렇게 채택이 됩니다. 뭐 그리고서는 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끝에서 두 번째 좀 뭐 보면서는 이제 이런 따라서 호틴 탈환에 붙이는 송시 뭐 요걸 이제 러시아를 함께 호틴이라는 지명이에요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 러시아가 이제 저 터키로부터는 이제 그 격전 끝에 우크라이나 남부 이제 동남쪽에 있는 뭐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요새예요. 그걸 이제 러시아 제국이 이렇게 투르크로부터선 다시 이렇게 회복하게 됩니다. 뭐 아주 그냥 전쟁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의 세력이 뭐 좀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뭐 증명할 수 있는 뭐 좋은 하나의 징표다 해가지고서는 뭐 그 호틴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요충지를 다시 뭐 탈환한 것에 대한 그 승리의 기쁨을 대해서 그 승리를 찬양하는 시를 씁니다. 그게 호틴 탈환에 붙이는 송시 뭐 오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게 돼요. 연구가들의 지적처럼 로모노소프의 18세기 계몽주의 유럽의 문학과 구별되는 뚜렷한 변별점으로서 러시아 문학에서 이른바 송시라고 하는 전통이 발달할 수 있는 기틀을 닦게 되었다. 그래가지고서 신고전주의 서유럽의 장르는 드라마 장르였으나 러시아에서는 드라마 장르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서는 송시라고 하는 시를 짓는 방법. 요게 또 이제 일종의 러시아적인 전통으로서 시작법, 시를 쓰는 방법. 이제 문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것이 또 발달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2페이지 단페이지 내려가 보면 그의 서한은 당시 독일 문학의 작시법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뭐 독일에서 유학했으니까 아주 그냥 장중하면서도 수사적인 문체와 송시 전통에 대한 로모노소프의 선호는 이후 자신의 작품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로모노소프 뭐 이제 여러 편의 송시를 남겼습니다. 역시 그냥 뭐 그런 자신의 흐름이 드러난다는 거고. 1741년 프라이부르크에서 이제 뭐 결국은 공부를 완전히 다 끝마친 건 아니고 뭐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다 생각하고서는 그냥 독일 이제 그냥 러시아로 그냥 돌아옵니다. 러시아로 돌아와서는 이제 러시아에서 다시 활동하게 됩니다. 러시아 돌아와서 로모노소프는 학술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연구하게 된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자연과학 분야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피츠버그 대학에 가면은 로모노소프가 당시 자기가 실험했었던 화학 실험실이 피츠버그 대학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건 약간 뭐 살짝 그렇지만은 멘젤레예프라고 하는 사람 20세기 초 주기율표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멘젤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로모노소프가 연구했었던 18세기 중엽 피츠버그 대학에 만들어진 그 화학 실험실에서 멘젤레예프가 실험을 계속해서는 주기율표를 뭐 나오는 이제 원소들 찾아내고 하는데 뭐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서는 로모노소프의 그 화학 실험실은 아직도 피츠버그 대학에 그대로 이렇게 그냥 보존하고 일종의 박물관처럼 뭐 그렇게도 이렇게 그냥 공개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제 러시아로 다시 돌아와서는 물리와 화학 뭐 이제 그냥
전혀 하지 않, 뭐 이제 뭐 다른 분야, 그냥 아주 뭐 낯설지만은 얼마든지 이제 뭐 그 분야에서도 이렇게 그냥 성과를 냅니다. 뭐 러시아에서는 이야기하지만은 라부아제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화학 법칙, 이제 열과 이제 기체의 팽창, 액체로의 전환에 대한 법칙을 또한 거의 엇비슷한 내용을 로모노소프 또한 발견했다라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로모노소프 실제 그냥 뭐 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제 물리와 화학에서도 이제 뛰어난 성과를 남길 정도의 말 그대로 좀 아주 그냥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좀 보면은 이제 뭐 한편으로서는 물리, 화학, 뭐 천문학 이런 연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끊임없이 계속 그냥 시를 남겼으니 중간쯤에 송시중 뭐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 평가받는 신의 위대함에 대한 아침 명상, 신의 위대함에 대한 저녁 명상이라고 하는 그런 두 시를 남기면서 분명 자기 자신은 일종의 천문학자, 천문학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이지만은 그러나 자연현상을 자연현상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런 아름다운 자연현상, 오로라와 같은 자연현상은 물론 이제 물리, 그 이제 공기 중에 그 입자와 전자의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써 오로라 현상이 생겨나는 거지만 그거는 학자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서는 또 한편으로서는 결국은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주로서 창조주, 조물주의 신비로운 이제 그것이다라는 뭐 또한 그것은 황제의 은혜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아주 그냥 저러한 이제 멋진 자연 현상들, 아주 그냥 신비로운 자연 현상들을 뭐 또 세속의 지배자의 그런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속의 지배자를 찬양하는 뭐 시도 또 남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렇게 밑줄 그어서는 1757년에는 산문체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상중 하문체론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제시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뭐 러시아 어학, 러시아 문학에서 또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러시아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제 그 언어의 쓰임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런 쪽에서는 이러한 문체를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된다라고 해서는 이제 나눠 놓을 정도로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보면 이제 뭐 로몬소프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될련가? 이걸 로그인해야 되나? 그래. 교수님 뭐 올라오도록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작시법 해가지고서는 나오지요. 봅시다. 작시법에서는 러시아가 경험한 최초의 서구의 문학적 규범 해가지고서는 작시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시 짓는 방법이에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중세문학의 전통에서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냥 별다른 형식적 구별 없이 쭉쭉 계속 써내려가는 일종의 그냥 산문적 형태의 글쓰기가 중세문학 시대에는 뭐 그게 사실상 다였어요. 물론 뭐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고 하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성시라고 하는 것 또한 중세시대 때 이제 있기는 있었어요. 또 호흡의 스티흐라고 해서는 두흐,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두호흡네 스티흐라고 하는 아주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이제 이 영성에 가득 차서 남기는 아주 조금 뭐라고 할까나 뭐 개인의 그러한 이제 종교적 영성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이제 그 종교적 감흥을 적은 뭐 그런 짧은 글들이 중세 러시아 문학에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걸 이제 두호브네 스티흐라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두호브네 스티흐는 어디까지나 어떠한 이 종교적인 영성, 어떠한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감흥이라고 하는 주제가 뭐 그때의 이제 자신의 그런 상황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지 엄격하게 뭐 지금 이야기하는 운문 또는 시라고 하는 외적인 형식을 따라서 쓰여진 것들은 아니었어요.
스티프라고 말하는 게 그냥 산문으로 그냥 길게 쓰지 않고 뭔가 그냥 아주 그냥 조금 이렇게 압축된 형태로서 그냥 짧게 간결하게 표현한 것. 그걸 그냥 산문으로 그냥 쭉 쓴 것하고서는 조금은 비교가 된다라는 정도의 차원에서 스티프 시라고 말한 것이지, 그게 그냥 표현이 저럴 뿐이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시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건 이제 폴란드 17세기 말려 이제 폴란드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한 산문과는 다른 조금 다른 형태의 글쓰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인식하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들이 인식한 시 쓰는 방법으로서 시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남의 것 받아들이듯이 폴란드어에서의 그런 이제 13음절을 한 행에 채워 넣으면은 그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 규칙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조금씩 발전하게 됩니다. 교양이 켰으니까. 깨끗한 거 안 나오나? 이런 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네. 그래요. 보이지요? 요거 보통 우리 많이 보는 표트르 대제의 초상화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서 모자이크로 만들었어요. 모자이크로 만들었고, 만든 사람이 로브노소프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 로브노소프예요. 그리고 저기 모자이크인데, 이거 모자이크가 우리 그냥 초등학교 때 그냥 종이 색종인지 찍찍찍 뜯어 붙였던 그 모자이크가 아니에요. 저 모자이크는 도자기 굽듯이 자기에다가 색깔을 칠해가지고 가마에 구워가지고서는 그 이제 약간씩 미묘하게 다른 그러한 그 그라데이션을 이제 찾아 얻어내 가지고서는 돌을 한마디로 구워서 색깔이 있는 자기로 만들어내고, 그 자기를 이렇게 그냥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서는 붙여서 만든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어렸을 때 그냥 미술 시간에 조금 해보던 그런 개념으로서의 모자이크는 아닙니다. 좀 이렇게 모자이크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등등등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벽화처럼 이렇게 조상화처럼 남기는 것보다 모자이크로 남겨놓은 것은 훨씬 더 오래 가요. 오늘날은 뭐 이제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지만은 비잔틴 제국의 수도 컨스탄티노플, 거기에는 이제 소피아 아기아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제 그 황금빛 이른바 모자이크들 만들어진 1000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처럼, 모자이크는 한번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만드는 데 물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이제 아주 오래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뭐 그리스도나 황제나 같은 그런 절대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저렇게 모자이크로서 뭐 기록 남기는 게 또 하나의 좀 그거기도 했는데, 뭐 저거는 로브노소프가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표트르 대제의 초상화, 이제 로브노소프의 작품 뭐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기도 이렇게 로브노소프 나와 있네요. 심지어는 아티스트, 예술가로 분류되기도 하네요. 로브노소프 아티스트고, 로브노소프의 작품 중에 하나 표트르 대제의 초상화 뭐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뭐 이야기하려고 잠깐 했던 것이에요. 물리학, 화학 등등 하면서 그냥 로브노소프 그냥 많은 부분에서 뭐 그게 있었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고 하여튼 돌아갑시다. 작시법. 말 그대로 시를 짓는 방법으로서 종전까지 러시아 문학에서 노래 불리는 텍스트, 낭송되던 텍스트로 구별되던 양자중,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알아놓으세요. 문학 텍스트를 받아들이던 방법에 있어서 러시아에서는 그 전까지는 낭송하던 텍스트, 그리고 노래로서 이야기하던 이제 재현할 수 있었던 텍스트, 뭐 이런 개념으로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낭송하던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의 삶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낭송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혼자서 그냥 조용히 음독하듯이 낭송하던 텍스트, 대체로 연대기와 같은 작품들이 그러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낭송하던 텍스트 내지는 또 그냥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래 종교적인 축일, 부활절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냥 종교적인 축일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제, 주교가 낭송하던 설교문,
그런 것 또한 이른바 낭송하던 텍스트로서 분류되었어요. 낭송하던 텍스트 말고 노래 불리던 텍스트는 우리 사실 이제 다루어야 되는데 뭐 조금 못 다룬 게 어떤 부분이 있냐니까 팔클로어, 민간 전승의 영역이 있습니다.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말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세대간 전승으로서 특별하게 공식적인 문학 영역에 포함이 되어서 기록으로 남겨지고 뭐 연구가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그냥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뭐 아리랑과 같은 노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턴가 뭐 아리랑 그 노래 우리가 뭐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피아노 선생님 쳐가면서 노래 그거는 물론 나중에 그렇게 하기도 했었지만 그냥 어렸을 때 그냥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컸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지역이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대에서 세대간 자연스럽게 그냥 입에서 입으로 물려주고 전해주고 내려주던 그러한 일정한 문학 자산이 당연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그냥 노래 부르던 텍스트 해가지고서는 결혼식 축일에 부르던 뭐 이러저러한 결혼 축가, 장례식에 부르던 이러저러한 이른바 장례송가, 만가, 그 다음에 또 이러저러한 계절가 노동요들, 들판에서 일할 때 일하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 그냥 함께 부르던 노래들, 노동요들. 그 다음에 봄맞이 축제 때 또 그냥 즐기면서 부르던 봄맞이 축제에 불렀었던 이러저러한 노래들. 하는 그런 식의 뭐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이야기는 안 했었습니다. 뭐 그러나 분명 뚜렷하게 존재했었던 아주 넓은 영역에 있어서의 구비문학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영역의 전통을 이른바 크게 노래 부르는 텍스트라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뭐 러시아만 중세문학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든지 서양이든 동양이든 상관없이 분명 어느 정도 교육받은 계층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겨지던 문학 텍스트, 그리고 그냥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의 기록인 기억, 일반 민중들 그들의 기록인 기억, 그리고 그들의 기록과 그들의 재현인 입, 이걸 통해서 기억되고 전달되고 후대에 의해 기억되고 전달되던 그러한 이제 민간 전승 구비문학의 텍스트가 또 있었고, 그 구비문학 텍스트는 사실 많은 경우 뭐 일정한 멜로디와 함께 노래의 형태로서 그렇게 늘 전해져 왔었어요. 어쨌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좀 이걸 스팬을 넓혀서 생각한다고 할 때 기록되어서는 사람들 앞에서 그 기록을 보고 낭송되던 텍스트, 읽혀지던 텍스트, 내지는 자기 혼자 읽던 텍스트,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던 텍스트와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겨지진 않고 입을 통해서 이렇게 재현되던 이른바 노래 부르던 텍스트, 이렇게 크게 남겨 이제 전달되던 것이 문학 텍스트의 큰 두 전달 경로라고 하면은 17세기에 들어서는 이 두 가지 영역에서의 뭐 17세기, 18세기 러시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접점 아닌 접점이 찾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분명 기록을 남기지만은 그러나 그 기록의 형태는 자신들도 충분히 이제 인식하고 존재했었던 옆에 있었던 노래라고 하는 영역, 요걸 함께 가져와 가지고서는 한마디로 송시, 뭐 오드라고 하는 거, ODE, 오드라고 하는 그 송시 또한 한마디로 뭐 절대자, 지배자 앞에 그들의 공적, 그들의 위협을 찬양하면서 노래처럼 부르던 그런 이제 이른바 찬가가 되었던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기록으로서 남기던 텍스트와 노래 부르던 텍스트의 중간에서의 접점처럼 찾아진 게 이른바 17세기 말년부터 시작되었고 18세기에 어느 정도 분명하게 형성된 송시, 그 이제 찬양의 시, 그리고 그 찬양의 시를 통해서 시라고 하는 산문, 운문은 또 하나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뭐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라리 그 뒤에 나오는 음절법이 무엇이냐, 음절 억양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조금은 세세한 내용은 오히려 뭐 약간은 그냥 부차적이다라고 차라리 심지어 생각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뭐 어쨌건 그러다 뭐 내용은 파악은 하지요. 음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였어요. 폴란드에서 17세기 말 바로 그 영향을 통해 가지고서는 받아들인 그 비르쉬라고 하는 것의 일종의 약간의 계량형입니다. 그래서는 시행이라고 하는 시를 쓸 때 시는 이른바 한 행에 일정한 수의 음절을 배치하는 것. 그렇게 일정한 수의 음절이 한 행에 배치되었을 때 그걸 시행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행의 모음이 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게 음절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잠깐 설명한 거 볼까요? 일정한 수의 음절을 한 행에 배치하는 이른바 음절수 동일 원칙에 의해서 시를 짓던 것, 그걸 말합니다. 그다음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 행의 말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운을 배치하는 아분을 초기 비르쉬부터 지켜지던 원칙인, 거기 하나 오타네요. 첫 번째 주 제일 마지막 행의 말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운을 배치하는 아분은 초기 비르쉬부터 지켜지던 원칙임. 해가지고서는 한 행에다가 일정한 수의 음절만을 배치하는 것, 뭐 일정한 수의 음절을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 해보면 그닥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긴 하나 일정한 수의 음절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뭔가 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모자라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끝나는 마지막에 똑같은 소리로 끝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것이 라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가되면서 한 행에 일정한 수의 음절이 들어가야 되고 제일 마지막 음절은 제일 마지막 소리는 같은 소리로서 끝나도록 하자. 그게 아본이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 요소가 지키면서 시를 쓰는 것, 그걸 우리 시라고 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음절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릭이라고 쓰지요. 무슨 말입니까? 서정적이다. 그 말이잖아요. 리릭. 서정적이라는 리릭이라는 말 교재에 있습니다만 어디서 오는 말이냐? 리라.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제 타던 그 악기 리라라고 하는 그 악기 이름에서 이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서양 문학, 뭐 러시아 문학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영문학이든 프랑스 문학이든 어느 문학이든 모든 서양 문학에서 이른바 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리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우리는 한국어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액센트가 없잖아요. 액센트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시는 그냥 짧게 끊어 쓴 겁니다. 사실 이야기하자고 하면 한국어에서 시는 그냥 적당한 길이로 짧게 끊어 쓴,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그 각각 개별 음운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음성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서양 문학에서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소리예요. 일정한 수의 음절을 배치하자, 그리고 라임을 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른바 시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 들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유포니라고 하는 이른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시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 잘 조화되어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는 그냥 시를 낭송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겠지만은 시는 반주에 맞추어서 읽습니다. 어울리니까. 음악도 소리고 시도 귀에 듣기 좋은 아름다운 소리이고, 그래서 반주에다가 얹어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서양 문학에서는 시인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서양 문학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노래 가사처럼 쓰여졌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양 문학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 요소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일단 그렇게 소리를 잘 살려냈고,
그렇게 잘 살려진 소리에 뜻마저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그게 서양 문학에서의 시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 문학에서는 소리를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걸 착안을 하고 그 본질을 좀 더 강하게 이해한 사람이 로마노소프예요. 러시아어에서는 음절, 이제 액센트가 단어마다 다 제각각이지 않느냐. 액센트가 고정된 언어가 아니다. 독일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명사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첫 음절에 액센트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는 그 다음 또 프랑스어 같으면은 단어 끝에 액센트 많이 들어가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 들어가는 등 액센트의 위치가 고정된 언어가 러시아어는 아니다. 단어마다 액센트 위치가 다 제각각이지 않느냐. 이걸 핸디캡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로마노소프는 차라리 바꿔가지고 단어마다 액센트 위치가 다 다르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또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어순 자체를 매우 자유스럽게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단어마다 액센트 다 다르고 어순이 자유로우니까 이 두 가지를 조합시킨다라고 하면은 일정한 패턴의 강약 구조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니까 액센트가 있는 음절, 액센트가 빠지는 음절, 액센트가 있는 음절, 액센트가 없는 음절, 그걸 규칙적으로 배열하면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서 아분, 동일한 소리가 반복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행 자체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강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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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약. 액센트가 들어가는 음절, 액센트가 없는 음절 2개. 액센트 들어가는 음절, 액센트 없는 음절 2개. 액센트 들어가는 음절, 액센트 없는 음절 2개. 요 액센트 들어가는 음절 하나, 액센트 없는 음절 2개. 요걸 하나의 스텝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요 스텝을 3개를 연속해서 또는 4개를 연속해서 배열한다고 하면은 강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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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약 이렇게 일정한 리듬 구조 또한 시행에서 얻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결합시킨 게 음절 억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정 수의 음절만 채우고 제일 마지막 음절에 같은 소리들을 배치하는 것. 하나 더 나아가서 러시아어에서는 액센트 위치가 매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불편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는 매우 자유로우니까 그걸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일정한 강한 음절, 약한 음절, 강한 음절, 약한 음절이 규칙적으로 교체되는 하나의 법칙도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잘 배열하면은 이제는 시에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로서 들릴 뿐만 아니라 시행 자체에서 리듬이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겠구나. 멜로디 플러스 러시아어의 특유한 구조로서 리듬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느껴지겠네. 그렇게 써보자 라고 주장한 게 로마노소프이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쓴 게 자신의 솜씨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시 쓰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요. 책에 프린트에 보면은 똑같은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음절수뿐 아니라 러시아에서 매우 특징적인 강세의 위치를 감안해 음절 억양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설명. 이 강세의 규칙적인 교호, 교대. 강세가 규칙적으로 왔다가 없어졌다가 강세가 있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교호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입실린디 체이옵 그 교호가 아니라 미안해요. 재미없구나. 교대로 서로 부른다 해가지고서는 교체된다라고 하는 그 말 되겠지요. 복합적인 보다 러시아의 본질에 부합하며 복합적인 시작법이다. 음절 억양법에서 시를 이제 측량하는 단위로서는 종전 음절법에서 음절 일정한 수의 음절이 들어가느냐가 아닌 그 옆에 나오는 거 요거 하나 정도는 조금 알아내세요. 운각 스토파라고 하는 일종의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그 단위를 말합니다. 원래는 진짜 걸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스토파 해가지고서는 강약약, 강약약, 강약약 마음에 안 들면 바꿉시다. 약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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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강약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제 한 패턴으로서 돌아가는 그 최소 단위 약강약, 강약약 그런 이제 그 규칙적인 최소 단위를 스토파, 운각이라고 말하면서는 그 운각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내고 그것을 일정한 수의 음절에다가 요 일정한
리듬, 이제 강약 패턴, 그걸 결합시켜서 함께 써보자 라고 했던 게 로마노소프예요. 물론 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독일어에서 힌트를 많이 받아가지고서는 뭐 그렇게 했어요. 등등등. 그 밑에 뭐 로마노소프, 트레치아kov스키는 잠깐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억양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세기에 등장한 보다 파격적인 뭐 새로운 작시법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학사 2에서 뭐 그때 이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송시 오다, 영어로서는 뭐 오드, ODE, 러시아로서는 똑같은 단어 씁니다. 오다라고서 이야기하는 거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뭐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뭐 기본적으로서는 찬양하는 시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서 찬양, 그 뜻이 아니라 어떤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에서 그를 아주 그냥 상찬하는, 칭송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개념이 이제 담길 때, 내용이 담길 때 그걸 송시. 뭐 송자가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찬송한다라고 하는 그때 그 송자잖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미안, 오늘도 막 늘어지네요. 다음 시간에 이거 뭐냐 미성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8세기 만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무조건 18세기를 그냥 끝내버리겠어요. 미성년 누가 발표하나요? 미성년 작품 발표 있습니까? 상황은 아니던가 19세기던가. 알았어요. 그러면 발표는 그렇고 그냥 다음 시간에 이제 요 18세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내버릴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